200만 원. 고향에서 3년을 일해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한국 이모님들의 정 덕분에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대박난 사장님이 되기까지 한국은 저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고마운 나라랍니다. 손에 쥔 하얀 봉투가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1000톤의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당 주방의 비릿한 세제 냄새와 뚝배기 끓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더군요. 제 거칠어진 손끝이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그 안에는 세종대왕님의 인자한 미소가 그려진 푸른색 지폐들이 빳빳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200만 원.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 달을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생활비로 쓰면 금세 사라질 평범한 월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와 숨을 쉴 때마다 끄끄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장님과 이모님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계산기만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베트남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천만 동. 제가 고향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일하며 꼬박 3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만져볼까 말까 한 거금이었습니다. 고작 한 달 남들이 남긴 그릇을 닦고 뚝배기를 날랐을 뿐인데 제 손에는 3년의 세월이 쥐어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눈물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땅, 고향에서의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 시작한 밑바닥 생활 끝에 마주한 이 기적 같은 숫자 앞에서 과연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베트남의 산골 마을 선생님이었던 저 리엔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겪은 눈물과 감동의 적응기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고향은 베트남 북부 구름도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산안개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다락논에서는 초록빛 생명이 층층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작은 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오자이를 곱게 차려입고 칠판 앞에 서면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리엔 선생님, 안녕하세요라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그 존경 어린 시선에 보답하기 위해 밤늦도록 낡은 교과서를 연구하며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제 자부심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명예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베트남 그중에서도 산골 오지의 교사 월급은 참담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한 달 내내 목이 쉬어라 수업을 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학교의 꾸준일인 빗자루질까지 도맡아 해도 제가 손에 쥐는 돈은 한국 돈으로 고작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제때 나오지 않아 밀리기 일쑤였죠.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는 관절염이 심해 거동조차 힘드셨고 남동생은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지만 학비가 없어 매일 밤 마당에 쪼그려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는 날이면 저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저녁은 무엇으로 때워야 하나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함은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대단한 지식인이라도 되는 줄 알았지만 사실 저는 어머니의 약값 한 번 제대로 대드리지 못하는 무능한 딸일 뿐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낡은 교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볼 때면 빗방울이 제 마음속으로 들이치는 것만 같아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가난은 자존심을 갉아먹는 벌레와도 같아서 아무리 고귀한 척하려 해도 배고픔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째 폭우가 쏟아졌고
산사태 경보가 울릴 정도로 위험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흙탕물이 계곡처럼 흐르는 산길을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데 저 멀리 낭떠러지 근처 숲을 속에 웬 낯선 물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찌그러진 자동차 한 대가 나무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고 그 옆 진흙탕 속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 남편 대철 씨였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의 건설 회사 직원으로 현지 지형 조사를 위해 무리하게 산을 오르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대철 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마는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다리는 부러졌는지 기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의식도 없이 가쁜 숨만 몰아쉬는 그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빗속에서 제 몸집보다 훨씬 큰 대철 씨를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마을 보건소까지 옮겼습니다. 가는 내내 진흙 바닥에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제 아우자이는 흙투성이가 되어 찢어졌고 손발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긁혀 피가 났지만 등 뒤에서 희미해져가는 그의 체온을 놓칠세라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마을에는 제대로 된 의사도 없었기에 저는 할머니에게 배운 민간요법으로 숲에서 지혈에 좋다는 약초를 캐와 지식여 그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밤새 열이 펄펄 끓는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쌀을 끓여 미음을 만들어 억지로 입에 흘려넣었습니다. 며칠 후 그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을 때 저를 바라보던 그 깊고 그윽한 눈동자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 고인 눈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가 몸을 추스르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과 서툰 영어로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제가 처한 가난한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숭고한 영혼을 가진 여자라며 저를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리엔 씨는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어요. 그가 서툰 베트남어로 더듬거리며 건넨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서름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떠나는 날 그는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도시 남자들의 달콤한 말은 믿지 말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뒤 양손 가득 어머니의 약과 동생의 선물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산길을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는 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공주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어머니도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남편 대철 씨 하나만 믿고 정든 고향과 아이들을 뒤로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공기와 낯선 냄새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든 것이 반짝거리고 거대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 숲,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의 행렬,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네온사인데 제가 살던 고요한 산골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남편 대철 씨의 집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으리으리한 저택은 아니었지만 제 눈에는 궁궐처럼 보였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스위치 하나로 방 전체가 환해지는 문명에 이기는 저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출근하기 전 미리 밥을 앉혀놓고 퇴근길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외국인 며느리를 낯설어 하실 법도 한데 먼 타국에서 우리 아들 살려준 은인인데 귀하게 모셔야지라며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감은 잠시였고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의 무력감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비록 가난했지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저는 그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의 월급에 기대어 사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리에는 그냥 집에서 쉬어. 내가 더 열심히 벌면 되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가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들어와 파스 냄새를 풍기며 잠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 생각도 간절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은 떨어지지 않았을까? 동생 학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 보내고는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도 서툴고 기술도 없는데 어디서 써주겠어? 스스로를 자책하며 거리를 헤매던 중 집 근처 갈비탕 식당에 붙은 주방 보조 구함이라는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작정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제 서툰 한국말과 작은 체구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지만 일단 힘쓰는 일은 아니고 설거지랑 야채 다듬는 거니까 한번 해봐라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한국 생활 첫 직장은 식당 주방이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분필을 잡던 손으로 뚝배기를 닦으려니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주방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펄펄 끓는 육수 손 옆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쉴 새 없이 닦아내야 했습니다. 독한 세제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뜨거운 물에 불어 터진 손은 흉하게 변해갔습니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님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나 말귀를 못 알아듣네라며 혀를 차는 소리를 들을 때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크게 가져라. 너희는 세상의 보석이다라고 가르치던 제 모습이 떠올라 화장실에 숨어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저를 믿고 데려와준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래, 직업에 귀천은 없다. 내가 땀 흘려번 돈으로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건네준 것은 두툼한 흰 봉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이 오기 전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200만 원. 5만 원권 지폐가 40장. 베트남에서 교사로 일할 때 제 월급이 150만 동에서 200만 동 사이였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받은 이 한 달치 월급이 베트남에서 선생님으로 3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과 맞먹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3년. 그 긴 시간 동안 칠판 분필 가루를 마시며 목이 터져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늦은 밤까지 시험지를 채점하며 보냈던 그 모든 시간의 가치가 한국에서의 한 달 노동과 같다는 사실에 엄청난 허무함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좋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수술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쑤셔 밤새 끙끙 앓으시던 어머니에게 푹신한 침대를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다던 남동생의 1년치 학비를 대고도 남는 돈입니다. 우리 집 지붕을 고치고 쌀독에 쌀을 가득 채우고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동안 돈 몇 푼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서름과 비참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으흐, 흑흑. 저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리고 남편 대철 씨가 들어왔습니다. 리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저를 보고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돈이 너무 많아요. 남편은 봉투 안을 들여다보고는 상황을 파악했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월급 받아서 놀랐구나. 우리 리엔 고생했네.
남편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눈물이 더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제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리엔이 피땀 흘려번 돈이야. 베트남에 계신 장모님께 보내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치?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돈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은 이 돈은 전적으로 리엔이 관리해. 장모님 약값도 보내고 처남 학비도 보내고 남는 건 리엔이 사고 싶은 거 사. 나는 내 월급으로 생활하면 되니까 걱정 말고.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자기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면서 아내가 번 돈은 전적으로 아내의 가족을 위해 쓰라니요. 다음날 은행에 가서 베트남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 수수료를 내고도 남은 돈이 베트남 돈으로 환산되어 어머니의 통장에 찍히는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화를 걸어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월급 받았어.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야.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200만 원? 그게 정말이니? 혹시 나쁜 짓 한 건 아니지? 어머니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물으셨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식당에서 그릇 닦고 정당하게 번 돈이야. 한국은 원래 월급이 많아. 이제 엄마 병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이내 엉엉 우셨습니다. 어머니의 울음 섞인 걱정에 저도 은행 창구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당 일이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뚝배기를 나를 때마다 이건 어머니의 약값이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이건 동생의 학비다라고 생각하니 없던 힘도 불끈 솟아났습니다. 식당 이모님들도 제 사정을 듣고는 아이고 효녀네 효녀 라며 김치도 싸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엔 무뚝뚝해 보였던 사장님도 리엔 힘들면 좀 쉬면서 해 라며 챙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 단체 손님이 와서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설거지를 하느라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있는데 주방 이모님이 슬그머니 제 앞치마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과 사탕 몇 개를 찔러 넣어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남편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너를 위해서도 좀 써. 알았지?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감사합니다. 이모님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파는 3,000원짜리 머리핀이었습니다. 소박한 물건이었지만 제 돈으로 산 첫 번째 사치였습니다. 집에 와서 머리핀을 꽂고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나 어때요? 예뻐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리엔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그 빈말이 어찌나 듣기 좋던지 저는 하루 종일 거울을 보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말은 서툴고 아직 적응해야 할 것 투성이인 한국 생활이었지만 제 곁에는 든든한 남편과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것은 아니더군요. 이제 겨우 살만하다, 행복이 시작되나 보다 싶을 때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 뒤에 저와 대철 씨의 사랑을 시험에 들게 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왔어요? 하며 반갑게 달려나갔는데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흑빛이 된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는 낯선 서류 봉투 하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남편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 중문에 기대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리엔.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방금 전까지 머리핀을 꽂고 행복해하던 저의 세상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산사태가 난 산속에서도 그를 구해냈던 저니까요. 이번에도 제가 그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하니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남편의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흑빛이 된 얼굴로 현관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대철 씨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제 눈에도 선명하게 들어오는 붉은색 도장과 이해할 수 없는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렷하게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0이 7개나 붙은 그 숫자는 제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대철 씨가 흐느끼며 털어놓은 이야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가장 믿었던 고향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딱 한 번만 보증을 서달라고 사정을 했고 마음 약한 남편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며칠 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그 빚이 고스란히 남편에게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5천만 원. 베트남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동에 가까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뼈가 으스러지라 일해서 번 200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년을 넘게 모아야 갚을까 말까 한 돈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머리핀을 꽂고 행복해하던 저의 세상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발목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해, 리엔. 내가 죽일 놈이야. 너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해놓고 내가 바보같이 친구를 믿어서. 우리 이제 어떡하냐? 남편의 눈물에 제 눈앞도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압류 예고장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제 발목을 잡고 우는 남편의 정수리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오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산사태 속에서도 이 남자를 업고 산을 내려왔던 여자였습니다. 그때도 살려냈는데 지금이라고 못 살려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괜찮아요. 우리 안 죽었어요. 돈? 벌면 돼요. 내가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사장님, 저 일 더하게 해주세요. 아침 일찍 나와서 재료 준비도 하고 밤늦게까지 청소도 다 할게요. 제발 시간 더 늘려주세요.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 절박한 눈빛을 보시고는 아침 타임 근무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깜깜한 새벽,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첫 차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차가운 셔터를 올리고 밤새 차갑게 식은 주방에 불을 켜는 것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 껍질을 벗기며 눈물을 흘리고 꽁꽁 언 고기를 찬물에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고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설거지뿐만 아니라 서빙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무거운 뚝배기 쟁반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나르고 손님이 남긴 잔반을 치우고 다시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쉴 틈도 없이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봉제 공장에서 받아온 인형 눈붙이기나 마늘 까기 같은 일감들이 방 한 구석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좁은 방에 마주 앉아 말없이 마늘을 깠습니다. 매운 마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손가락 끝이 아려왔지만 껍질 하나하나가 10원, 20원이라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리엔, 제발 그만해. 이러다 너 병나. 내가 주말에 공사판이라도 나갈게라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해야 빨리 갚죠. 나 튼튼해요. 베트남 여자 강해요.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남편의 손에 까진 마늘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여자의 손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문은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였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뒤틀려 투박한 나무 뿌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설거지 물에 불어 터진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독한 주방 세제 때문에 손톱은 얇아져서 종이장처럼 찢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볼 때마다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비록 빚을 다 갚으려면 아직도 까마득히 멀었지만 적어도 이자라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반찬을 싸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시자마자 제 몰골을 보고는 기겁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리에나, 내 꼴이 이게 뭐냐?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반쪽이 됐어. 시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제 손목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셨습니다. 내가 그놈의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든지 해야지 어쩌자고 며느리를 이 고생을 시켜. 당장 그만둬라. 이러다 사람 죽겠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에 쥐어주신 봉투를 도로 가져가려 하셨습니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대철 씨 잘못 아니에요. 친구가 나쁜 사람이지 대철 씨는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제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고 다리는 퉁퉁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겠지,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부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없어서 못 먹던 식당의 멸치 육수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큰 솥에 육수를 끓일 때면 비릿한 냄새가 위장을 뒤집어 놓는 것 같아 몇 번이나 화장실로 뛰어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우엑, 변기를 붙잡고 위에까지 토해내면서도 저는 그저 체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베트남 음식만 먹다가 기름진 한국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어서 탈이 났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다 먹고 두통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한 움큼씩 삼키며 버텼습니다.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어지러움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지만 아플 시간조차 없었기에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남편도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리엔, 어디 아파?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병원 가볼까?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병원 가면 돈 들잖아요. 그 돈이면 이자 낼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병원비 몇만 원이 아까워 제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미련하게 버티는 그것이 가난이 가르쳐준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식당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밀려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밖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주문서는 쉴 새 없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여기 갈비탕 셋. 저기 뚝배기 불고기 아직 안 나왔어요? 이모, 여기 깍두기 좀 더 줘요. 여기저기서 빗발치는 요구사항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양손에 무거운 뚝배기가 담긴 쟁반을 들고 홀과 주방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갔습니다. 뜨거운 뚝배기의 열기가 얼굴에 확 끼쳐오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돼지국밥 특유의 누린내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강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순간 속이 울렁거리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배 위에 가판처럼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B-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려왔고 사장님이 리엔 3번 테이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의 시야가 가장자리부터 검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전원이 꺼지듯 세상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깨트리면 변상해야 해. 돈 아까워.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저는 쟁반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주방 타일 바닥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뚝배기 소리, 뜨거운 국물이 다리에 튀는 감각, 그리고 누군가가 리엔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제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는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고향집 마루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자고 일어날게요. 아주 조금만요. 그렇게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식을 놓아버렸습니다. 소독약 특유의 톡 쏘는 알코올 냄새가 코 속 점막을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려 발버둥 칠수록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종이 울리는 듯한 웅웅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마치 1000톤의 바위라도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워서 도저히 떠지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규칙적으로 들리는 기계음 소리, B-, B- 하는 그 차가운 전자음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손등에는 무언가 따끔한 것이 박혀 있었고 혈관을 타고 차가운 액체가 흘러들어오는 서늘한 감각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까딱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손을 꽉 움켜쥐고 있던 누군가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체온, 그리고 손바닥에 흥건하게 배어있는 축축한 땀방울까지. 그 익숙한 감촉에 저는 겨우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이 시리도록 밝아서 잠시 미간을 찌푸려야 했습니다. 초점이 서서히 맞춰지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퉁퉁 부어오른 남편 대철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양쪽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흡사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제발 우리 아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 고생시킨 죄 제가 다 받겠습니다. 시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리엔,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여기 병원이야, 병원.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모래를 삼킨 듯 까칠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여보, 나 뚝배기 깼어요? 그거 물어줘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제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식당 바닥에 떨어뜨린 뚝배기 값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우리 형편의 그릇값 하나라도 더해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무의식까지 지배하고 있었나 봅니다. 제 말에 남편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뚝배기가 문제냐고. 남편의 울부짖음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저 빈혈로 잠깐 쓰러진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것일까요? 혹시 제가 몹쓸 병이라도 걸린 것일까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커튼을 걷으며 들어왔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어딘가 미묘한 안도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맥박을 확인하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정적이 저에게는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침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긴장된 순간 의사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산모님 그리고 보호자분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산모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황한 저를 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그것도 아기집이 2개 보입니다. 쌍둥이에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쌍둥이. 제 뱃속의 생명이 그것도 둘이나 자라하고 있었다니.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납작한 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보았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는 이 평범한 뱃속에 심장이 2개나 더 뛰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짐짓 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산모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영양실조에 극심한 과로, 탈수 증세까지 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유산될 뻔했습니다. 태아는 기적적으로 무사하지만 지금부터 절대 안정 취하지 않으면 장담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호통에 시어머니가 아이고 하며 바닥을 치셨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죽일년이야. 며느리가 혼몸도 아닌데 그 고생을 시켰으니 내 손주들, 내 강아지들을 내가 죽일 뻔했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볼을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남편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리엔. 빚 갚는다고 너 혹사시켜서. 나 같은 놈은 아빠 자격도 없어. 정말 미안해. 가족들의 오열 속에 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5천만 원의 빚도 감당하기 벅찬데 아이가 둘이라니요.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 머릿속 계산기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선생님이 가져오신 초음파 사진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찍혀있는 2개의 작은 점. 콩알만 한 그 하얀 점들이 필사적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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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기계 너머로 들려오는 그 우렁차고 빠른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왈칵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동안에도 끈질기게 붙어 있어 주었구나. 락스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맡으면서도 무사히 견뎌주었구나.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원무과 직원이 웃으며 임산부 등록되셔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 드릴게요. 국민행복카드라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쌍둥이라 지원금이 더 많네요. 오늘 검사비랑 입원비는 이걸로 다 해결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내준다니요. 깨끗한 병원 시설, 친절한 간호사들, 그리고 최첨단 초음파 기계까지. 고향 베트남의 산골 마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혜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 봐라, 우리 복덩이 며느리. 나라에서도 너 도와준다잖아. 이제 돈 걱정은 말고 몸조리만 해라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제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과잉 보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기를 돌렸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잉어 곰탕이니 붕어즙이니 하는 보양식을 다려오셨습니다. 리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화장실 갈 때도 나 불러. 남편은 제가 물이라도 마시려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 컵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휴식이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자 몸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누워 편하게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는 남편이 밤늦게까지 부업으로 받아온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빛 독촉 전화는 멈추지 않았고 남편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처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느라 손등이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따뜻한 방에서 호강하는 것 같아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해. 몸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야. 저는 누워서 천장의 벽지 무늬를 세며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식대라도 아껴야지. 그냥 밥에 김치만 싸주면 돼. 남편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서글픈 말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매일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김치 반찬 하나라니요. 저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남편 몰래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김치만 싸달라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재료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뒷다리살 조금, 당근, 오이, 그리고 고수 한 단. 베트남 식자재 마트에서 사다 놓은 바게트 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셨던 반미 샌드위치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 입맛에는 베트남의 피쉬 소스 느엉맘 냄새가 너무 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가 담가 놓으신 매실청과 간장을 꺼냈습니다. 베트남의 향신료와 한국의 발효액을 섞어 저만의 특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얇게 저며 소스에 재우고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볶았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 짭짤한 양념 냄새가 섞여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삭하게 구운 바게트 빵에 배를 가르고 마요네즈 대신 고소한 참기름을 살짝 섞은 소스를 발랐습니다. 그 위에 볶은 고기와 절인 무, 당근, 오이를 듬뿍 채워 넣고 마지막으로 고수를 살짝 얹었습니다. 완성된 반미 샌드위치는 꽤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남편의 가방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냄새난다고 회사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후 1시쯤 되었을까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왜요? 도시락 맛없어요? 버려요, 상했나 봐요. 제가 다급하게 묻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리엔, 이거 도대체 뭐야? 어떻게 만든 거야? 네,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대박이야, 대박. 나 한 입 먹고 김대리한테 뺏겼어. 김대리가 먹더니 기절초풍을 하네. 부장님까지 오셔서 한 입만 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빵집에서 파는 것보다 100배는 맛있대. 남편의 목소리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야, 대철씨, 재수씨한테 이것 좀 팔라고 해봐. 나도 하나만 더 줘. 와, 이 소스 진짜 죽인다. 해장이 다 되네. 한국말이 서툰 제 귀에도 맛있다, 죽인다라는 말은 쏙쏙 들어왔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남편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부장님이 내일 야유회 가는데 간식으로 이거 단체 주문하고 싶대. 혹시 힘들까? 단체 주문이요?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몇 개나요? 30개. 개당 5,000원씩 쳐주시겠대. 재료비는 따로 주시고 30개면 15만 원. 재료비를 빼도 하루 일당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힘든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앉아서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의 박동이 아니라 희망의 박동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한다고 해요. 아니, 50개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입덧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칼과 빵이 저에게는 황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에서 재료를 더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임신한 애가 무슨 일을 하냐며 펄쩍 뛰셨지만 상황 설명을 듣고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손맛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하며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좁은 빌라 주방은 작은 공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채소를 다듬어 주시고 저는 의자에 앉아 고기를 볶고 빵을 갈랐습니다. 볶아지는 고기 향기 속에 시어머니와 저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남편 편에 보낸 샌드위치 30개는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빈통이 아니라 두툼한 돈봉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부장님이 너무 맛있다고 팁까지 얹어주셨어. 그리고
남편은 뜸을 들이며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 우연히 드셔보시고는 다음 주 회사 체육대회 간식으로 100개를 주문하고 싶으시대. 리엔, 당신 정말 대단해. 100개.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식당 주방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설거지나 하던 리엔이 아니라 제 이름과 제 손맛으로 세상에 나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건네준 돈 봉투를 가슴에 품고 베트남에서 가져온 낡은 요리 노트가 꽂혀있는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작은 샌드위치 하나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저는 이 고소한 빵 냄새로 가난이라는 놈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회사 체육대회 간식으로 보낸 샌드위치 100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남편 대철 씨가 빈통을 들고 돌아온 날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는 꼬깃꼬깃한 명함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 부장님들, 심지어는 체육대회 진행을 맡았던 이벤트 업체 직원까지 제 샌드위치 맛을 보고는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아름 지인들을 통해 들어오던 주문이 어느새 맘카페와 SNS를 타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거기가 베트남 현지 맛을 그대로 낸다면서요? 고수 많이 넣어서 5개만 포장해 주세요.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주문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이어졌습니다. 좁은 빌라 주방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무를 파는 대신 제 옆에 앉아 하루 종일 당근과 물을 채 썰어주셨고 퇴근한 남편은 양복을 벗어 던지고 배달 기사가 되어 동네방네 샌드위치를 실어 날랐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쌍둥이를 품은 배는 남산만큼 불러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매일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집 근처 시장 골목 귀퉁이에 5평 남짓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그동안 모은 돈과 시어머니가 쌈짓돈을 털어 마련했고 인테리어는 남편이 친구들과 직접 페인트 칠을 하며 꾸몄습니다. 간판 이름은 리엔의 반미. 제 이름을 건 첫 번째 가게였습니다. 개업식 날 저는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식당 주방 구석에서 남은 밥을 먹으며 눈물 흘리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더 이상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며느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서울에서 왔어요. 리엔 사장님, 오늘도 대박 나세요. 손님들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었고 제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엄지를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뜨거운 바게트 빵을 가르고 고기를 채워 넣을 때마다 저는 빵 속에 제 감사한 마음과 희망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5천만 원.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무거운 숫자를 지우기 위해 우리는 1년 가까이 안 먹고 안 입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빚을 상환하러 은행에 가던 날 남편은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완납 도장이 찍힌 서류를 건네줄 때 남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남편은 길바닥에서 저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리엔,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가 우리 집 살렸어. 평생 너한테 충성할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가 흘린 눈물은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수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자 이제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가게 수익금을 모아 베트남에 계신 어머니께 큰돈을 송금했습니다.
무너져가던 낡은 대나무 집을 허물고 비가 와도 끄떡없는 튼튼한 벽돌집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괴롭히던 관절염 수술을 받으시게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영상통화를 하던 날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환하게 웃으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에나, 내 다리가 이제 하나도 안 아파. 꿈만 같다. 내가 내 다리를 고쳐줬어.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약 한 번 제대로 사들이지 못했던 불효녀가 이제야 비로소 딸 노릇을 한 것 같아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동생도 제 지원 덕분에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샌드위치가 바다 건너 고향 가족들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쌍둥이라 배가 터질 듯이 불러와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저는 출산 직전까지 가게에 나가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발 좀 들어가 쉬어라, 애 나온다. 라고 말리셔도 저는 가게에 앉아 빵 굽는 냄새를 맡아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오이를 썰고 있는데 갑자기 배 아래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진통인가 싶어 심호흡을 하며 참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규칙적이고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툭 하는 느낌과 함께 양수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 애 나올 것 같아요. 제 비명의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19에 전화를 거는 손을 덜덜 떠셨고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달려온 남편은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응급실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분만실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었습니다. 쌍둥이라 자연분만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수술을 고민했지만 저는 아이들을 제 힘으로 낳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숨이 턱턱 막혀올 때마다 저는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진 고생도 다 이겨냈는데 이까짓 거 못 참을까 보냐? 엄마는 강하다. 리에는 강하다.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옆에서 제 손을 잡고 땀을 닦아주던 남편은 저보다 더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리엔 힘내. 조금만 더. 우리 아기들 보고 싶잖아. 남편의 응원과 의료진의 격려 속에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첫째가 나오고 곧이어 5분 뒤 둘째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2.5kg이 넘는 건강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을 때 그 따뜻하고 묵직한 생명의 무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꼬물거리는 손가락, 힘차게 뛰는 심장, 저를 닮은 까만 눈동자.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나의 보물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만실 밖에서 만세를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고 남편은 제 이마에 키스를 퍼부으며 고마워, 사랑해, 정말 고생했어 라는 말을 수백 번도 더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대한이와 민국이라고 짓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라는 뜻으로 첫째는 진우, 둘째는 선우라고 지었습니다. 진정한 친구, 선한 이웃이라는 뜻을 담아서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쌍둥이는 아장아장 걷는 것을 넘어 뛰어다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리엔의 반미는 이제 동네 맛집을 넘어 옆 동네의 2호점까지 낸 번듯한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빚 걱정, 끼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돕고 있으며 시어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손주들 재롱을 보며 돈을 세는 것이 일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좁은 빌라를 떠나 넓은 마당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면 멀리 산이 보이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가끔 저는 가게 마감을 하고 텅 빈 주방에 앉아 커피를 한잔하며 지난 날을 회상하곤 합니다. 2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던 그날의 리엔. 한국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고 무서워서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그 겁쟁이 아가씨. 만약 그때 제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도망쳤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절대 없었겠지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은 저에게 시련도 주었지만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보답한다는 진리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제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구청에 다녀왔습니다. 다문화 가정센터에 매달 샌드위치 200개를 기부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한국에 시집 와서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베트남, 필리핀 동생들을 주말마다 가게로 불러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과 사랑을 이제는 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에게 사탕을 쥐어주며 힘내라고 말해줬던 식당 이모님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사장님, 샌드위치 너무 맛있어요. 베트남의 맛인데 한국 엄마의 정성이 느껴져요. 손님들이 해주시는 이 말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제 샌드위치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한 스푼 넣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아 막막하신가요? 저를 보세요. 베트남 산골 소녀도 해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가진 것 하나 없던 저도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눈부신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을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 빵을 구울 것입니다. 고소한 빵 냄새가 온 세상에 퍼져 모두가 배부르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의 코리안 드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